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사무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단결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나무인으로 설치던 중국을 봉쇄할 미사일들이 속속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의 군사 위협에 시달려온 국가들이 이제는 제압이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강력한 전력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필리핀은 사거리 최소 370km를 넘는 미국의 타이폰 미사일 구매에 나섰습니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SM-6 등 다양한 전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체계로 중국을 억제할 최적의 무기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실제로 2024년 미, 필리핀 연합훈련 기간 동안 타이폰이 한시적으로 배치되자 중국은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냈고 결국 철수했지만 필리핀은 이번에 아예 구매를 추진하며 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이마스 11기를 확보했고 여기에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84발까지 증강 주문했습니다. 사거리 300km급인 에이테킴스는 대만 해협을 훌쩍 넘어 중국 해안선을 직접 때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중국은 타이폰과 에이테킴스에 둘러싸여 본토가 언제든 직접 위협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사실 중국이 주변국을 상대로 해온 무력 시위와 영해 침범을 떠올리면 이건 자업자득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리핀과 대만이 잇따라 전력을 확충하자 한국 역시 유사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서해를 넘어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수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자랑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지상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 수단의 보강이 절실합니다. 인천을 기준으로 중국 칭다오까지는 약 570km, 베이징까지는 불과 930km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한국 서해안에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배치된다면 중국도 함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진출을 원천 봉쇄할 미사일 전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 해군의 도발은 서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군사적 압박뿐 아니라 경제, 외교적 보복까지 동원해 주변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패악을 완벽히 제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초강대국이지만 중동과 유럽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에 전력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중국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찾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해법이 바로 타이폰 미사일 체계입니다. 필리핀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체계는 모듈식 설계를 통해 SM-6, 토마호크 같은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호크를 활용하면 무려 1000km 이상의 장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필리핀에서 중국 해안선을 직접 겨냥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필리핀이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견국조차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현실적 위협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을 억제하려면 해군과 공군 전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언제든 중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한국 역시 북한이라는 상시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서해를 넘어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 자산은 단순한 군사 옵션이 아니라 중국의 도발을 미리 차단하는 강력한 억지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타이폰 체계를 도입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한국도 유사한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무기를 통해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은 바로 대한민국의 명품 미사일, 현무 시리즈입니다. 현재 현무는 초기형인 현무1을 제외하고 현무2부터 현무5까지 다양한 계열이 운용 중이며 특히 순항미사일인 현무3와 탄도미사일인 현무4, 현무5는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손꼽힙니다. 먼저 현무3B는 사거리 1000km급 순항미사일로 인천에서 발사하면 중국의 수도 베이징까지 곧바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인천 베이징 간 직선거리가 약 930km임을 고려하면 현무3B는 중국의 심장부를 겨냥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입니다. 이를 넘어선 현무3C는 사거리 1500km를 확보하고 있어 베이징을 넘어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이로써 중국 전략 자산에 대한 선제적 억지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최근 개발한 괴물 미사일 현무5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탄두 중량만 9톤에 달하며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에 지하 100m 이상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는 탄두 중량 조절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 가능한데 탄두를 최대 탑재할 경우 약 300km 수준에 머물지만 6톤 수준으로 조정하면 600km까지 확장됩니다. 이는 인천에서 불과 570km 거리에 있는 중국 해군 북부전구 사령부, 즉 칭다오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6톤급 탄두조차 일반 탄도미사일 탄두 약 1톤의 6배 위력으로 적의 주요 지휘부와 벙커를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화력을 제공합니다. 결국 현무 시리즈는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하는 전력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중국 본토를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필리핀과 대만이 타이폰, 에이테킴스 같은 장거리 무기로 중국을 봉쇄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며 한국 역시 현무 시리즈를 축으로 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해 인도, 태평양 봉쇄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현무5의 탄두를 1톤 수준으로 낮출 경우 최소 3,000km에서 최대 5,500km까지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히 베이징이나 칭다오 같은 해안 도시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륙 깊숙한 시안, 충칭, 심지어 서부 끝자락의 우루무치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중국 전역이 사실상 한국군의 손바닥 위에 놓이는 셈입니다. 중국처럼 국토가 넓은 국가들이 흔히 내륙은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는데 장거리 현무5는 그 전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한국이 처음부터 이런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정치, 외교적 이유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최대 800km로 묶어두었습니다. 이 제안으로는 북한 평양은 타격 가능했지만 베이징이나 중국 심장부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 마침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한국은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손에 넣게 되었고 불과 3년 만에 현무5와 같은 세계 최강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무는 본래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하기 위해 개발된 전술 무기지만 최근 개량 방향을 보면 전략 무기로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무는 사거리 300km급 KTS-SM2를 운용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수출형 버전에서 이미 사거리 500km 연장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 성과를 토대로 천무의 사거리를 600km급까지 확장한다면 서해안에서 발사해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와 야오닝 반도의 다른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즉, 현무5의 장거리 전략 타격 능력과 천무의 중거리 집중 포격 능력이 결합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이중 타격망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필리핀이 타이폰, 대만이 에이테킴스 같은 무기를 들여와 중국을 봉쇄하는 흐름과 맞물려 한국 역시 미, 중 패권 경쟁 속에서 결정적인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이 하이마스와 에이테킴스를 조합하여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려는 것처럼 한국이 천무를 활용해 중국 봉쇄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 대만, 필리핀이 각각 현무, 천무, 에이테킴스, 타이폰을 축으로 한 봉쇄선을 구축한다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야심은 결정적으로 저지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미사일 전력은 단순히 무기 체계를 넘어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심리적 무기로 작용하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동맹과 연계된 억지력을 극대화할 때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유럽, 특히 러시아를 맞서는 발트 3국에서 확인됩니다. 폴란드조차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FA-50K2, K9, 천무를 적극 도입하는 상황에서 병력 규모가 훨씬 작은 발트 3국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비군이 고작 4,000명 남짓에 불과한 에스토니아는 전차 한 대 없이도 군 예산을 최대한 포병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최대 36문까지 확보하기로 했고 여기에 프랑스제 시저 자주포 12문을 추가 도입하면서 전체 상비군 규모를 감안했을 때 과분할 정도의 포병 화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 포병 대대 18문은 한 개 보병연대 약 2,000명을 지원하는 것이 전형적인 교리인데 에스토니아군은 병력 전체가 4,000명임에도 K9 2개 대대를 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소수 병력으로도 러시아의 침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압도적 화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적 선택이라 평가됩니다. 여기에 더해 에스토니아가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의 방대한 기갑 전력을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장거리 정밀 포격 능력은 생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하이마스와 같은 정밀 타격 무기가 전세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스토니아가 한국산 천무를 선택할 경우 발트의 연안에서 러시아 서부군 관구 심장부까지 위협할 수 있는 억지력을 즉각 보유하게 됩니다. 즉, 인도, 태평양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이 미사일 봉쇄망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구도와 유럽에서 에스토니아, 폴란드가 한국산 포병, 로켓 전력으로 러시아를 저지하는 구도가 동시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한국 무기체계가 두 개 전선을 동시에 지탱하는 축으로 떠오른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수출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방산이 글로벌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안보 불안이 심화되면서 K방산이 다시 한번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 부품 업체들도 전차, 자주포 등 핵심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는 29일 올해 원격 사격통 제책의 광대역 무선전송 장비용 감속기를 포함해 총 4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양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B테크는 지난 2019년 방위사업청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하모닉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포와 전차에 사용되는 고강도 특수 베어링까지 자체 개발의 방산 매출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MNC솔루션은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포포탑 구동장치, 현수장치, 천무천궁 미사일 발사대 유압 시스템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2024년 1분기 매출이 7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7% 증가했습니다. 현재 지상, 항공, 해상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서버밸브와 유압펌프 개발을 위해 정부 국책 과제와 연계한 공동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변속기 전문기업 S&T 다이내믹스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자동 변속기를 공급하며 지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4차 양산 적용이 결정돼 올해 2월 1,337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부품업체들의 호황은 K방산의 글로벌 성장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 점유율은 4.5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확대하면서 러시아산 무기 대체 수요가 급증한 것이 한국 방산 수출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와중 아나무인 트럼프의 막말과 돌출 행보가 결국 북미 군사 방산 판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부터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발언을 쏟아내더니 최근에는 철강 등 주요 산업에 부과되는 관세를 2배로 인상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주로 편입된다면 이런 관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발언까지 남겼는데 이는 엄연한 주권국가인 캐나다에 대한 국제 외교 상중대한 결례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캐나다 총리를 캐나다 주지사라고 칭하며 외교적 격을 무시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고 있어 캐나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행보가 역설적으로 한국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한국은 캐나다의 K9 자주포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현대화를 진행 중인 캐나다가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지상 전력을 보강하려면 한국산 무기만큼 적합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로 수출돼 실전에서 입증된 K9 자주포가 북미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이 성사된다면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함정, 방공체계 등 다양한 군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한국 방산 기업이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럽에 이어 캐나다마저 자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미국 방산 시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F-35 전투기 계약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동맹국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군의 군사력은 흔히 미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캐나다군은 병력 규모는 작지만 개개인의 전투력과 정예도가 높아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0년대 들어 캐나다군은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공군의 최대 80대 이상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해군의 배수량 7,8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을 15척 이상 보강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이 도전장을 내며 글로벌 방산 협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지상전력, 특히 포병 분야는 현대화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현대 포병 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단 한 문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제한적인 수십 문의 견인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상에서 적대국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 미국이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포병 전력의 빈약함은 육군 방위 능력의 심각한 취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는 캐나다군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현대적 포병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한국이 K9과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를 통해 입지를 확장한다면 글로벌 방산 지형에서 한국은 미국, 유럽을 넘어서는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과거부터 K9 자주포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캐나다가 자국이 보유한 일부 M777 견인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생긴 작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K9 자주포 도입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과 캐나다 간 공식 협상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캐나다가 간접적으로 한국 무기에 주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상황은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이후 캐나다를 향한 강경 발언과 관세 압박이 이어지면서 캐나다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방산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 10여 명이 캐나다를 방문해 K9 자주포와 여러 무기체계의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이는 북미 시장에서 K9의 입지를 확대하려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성을 줄이고자 하는 캐나다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K9은 캐나다 육군이 현재 보유한 포병 전력을 크게 능가합니다. 캐나다 육군의 포병 전력은 30문이 조금 넘는 M777 견인포가 전부인데 M777은 제작 비용 자체가 비쌉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 자료에 따르면 M777A2의 수출 가격은 한 문당 약 9억 원 수준으로 한국군이 운용 중인 KH-179 견인포보다 8배 이상 비쌉니다. 미국이 이렇게 고가의 견인포를 만든 이유는 글로벌 전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티타늄 합금을 사용해 무게를 줄이고 헬기 수송을 가능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가격에 비해 현대전에서 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현대전의 공방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방열과 사격 준비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어력이 부족한 견인포는 자주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미국조차도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며 M777을 포함한 모든 견인포를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소수의 M777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전략적 효용성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최신형 K333 포탄 사용 시 최대 60km에 이르는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M777보다 압도적인 화력을 제공합니다. 초탄 사격부터 진지 변환까지 1분도 걸리지 않는 신속 기동 능력은 견인포의 태생적 한계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여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검증된 동계작전 역량은 캐나다의 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일부에서는 무기 도입 시 동계작전 성능을 간과하기도 하지만 실제 북유럽 무기 테스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혹한 속에서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장비는 실전에서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는 극한 추위에서도 시동과 기동이 가능해 혹독한 환경을 고려하는 캐나다군의 최적화된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K9 자주포는 사거리, 화력, 신속한 진지 전환 능력뿐 아니라 혹한 기후 대응력까지 갖춘 전천후 자주포입니다. 만약 캐나다군이 기존 M777 견인포와 동일한 수량의 K9을 도입해 대체한다면 캐나다 포병 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북미 지역에서도 새로운 전력 균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K9 자주포 같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군사적 자립을 이뤄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방산 강국이지만 과거에는 미국의 갑질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특정 무기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부과했고 절충 교역을 약속했음에도 기술 이전을 지연하거나 무산시키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해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함대지 미사일이 필요했던 한국은 일본의 로비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해당 무기 도입이 거부되었으며 단종을 이유로 부품 가격이 6배나 인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무기는 미국의 정비 지원 거부로 수년간 작전 공백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서러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유럽 방산 기업과 협력해 무기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산화율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현재는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으며 KF-21을 통해 4.5세대 전투기까지 자체 설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항공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방위산업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캐나다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효과적으로 줄인 모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 경로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미국의 동맹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집트 K9 계약건도 현재까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테스트를 통과한 K9 자주포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집트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핵심은 바로 국산 엔진 탑재입니다. 지난 2월 12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에 수출할 K9 자주포에 탑재되는 1000마력급 한국산 디젤 엔진이 2023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이어진 현지 내구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주포 수출을 넘어 한국이 엔진 기술까지 완전 독자화하여 방산 주권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통과한 K9 자주포용 엔진은 STX 엔진이 개발한 SMV1000 모델로 이집트를 비롯해 중동 사막과 산악 지형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1만 킬로미터 이상의 테스트를 거치며 성능과 출력, 신뢰성을 모두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이집트였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이미 2021년 아덱스 방산 전시회에서 STX 엔진이 K1A3 전차 개량형 SMV 1360 엔진을 선보였을 당시 K9 자주포용 엔진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STX 엔진은 2025년까지 K9 자주포용 국산 엔진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집트 정부는 K9 현지 생산 일정에 맞춰 개발 기간 단축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계획보다 1년 이상 빠르게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MTU MT881 엔진을 기반으로 설계된 이 SMV 2000 엔진은 가격 경쟁력과 신뢰성에서 모두 이집트군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켰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인도,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며 사실상 글로벌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이집트의 계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국산 엔진이 적용된 첫 대규모 패키지 계약이라는 점, 그리고 이집트와 튀르키예 간의 지정학적 군사 긴장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역 34만 명과 예비군 44만 명, 4,3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한 기갑 대국입니다. 하지만 실질적 위협은 국경을 맞댄 국가가 아니라 지중해 건너편 튀르키예입니다. 수년 전 양국은 충돌 직전까지 갔으며 현재도 튀르키예는 리비아의 군을 주둔시키며 이집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포병 전력에서 드러납니다. 튀르키예는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티 155 프르트나 자주포를 개발 운용 중이며 이를 리비아에 배치해 이집트 본토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집트의 지상군 전력은 양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와 비교할 때 질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미국산 M1A1 전차는 업그레이드가 중단되었고 T-55와 T-62 전차는 교체가 시급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특히 포병 부문에서는 격차가 더 큽니다. 튀르키예의 프르트나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며 러시아 군사 매체 오트로즈가 튀르키예 육군의 최장거리 자주포로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튀르키예의 기반 기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주포가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K9 자주포가 최적의 대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2018년부터 자주포 사업을 시작해 2022년 2월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K20 탄약 운반차, K21 사격지휘 장갑차가 포함됐으며 현지 생산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언젠가 K9 자주포끼리 교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던 예측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K9 도입을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단연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이미 자국산 프르트나 자주포를 실전 배치해 전력 우위를 점했지만 이집트가 한국산 K9을 대량 확보하면 포병 전력 균형이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튀르키예와의 포병 전력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한국 K9을 기반으로 한티 155 프르트나 자주포를 운용하면서 이집트보다 월등한 포병 화력을 보유해 전력 우위를 쉽게 점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집트까지 한국의 K9을 도입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국 누가 더 빠르게 개량된 K9 모델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력 우세가 갈릴 가능성이 커지며 양국이 앞다퉈 한국에 찾아와 성능 개선과 차세대 모델 도입을 요청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번 이집트 수출형 K9은 국산 엔진을 장착했을 뿐만 아니라 사막 기후를 고려해 냉방장치 강화와 사막용 모래 필터를 적용한 사막 전용 파생형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양산되는 K9A1은 설계 시점이 오래된 만큼 자동화와 포병 네트워크화가 필요한 단계이며 한국은 이미 이를 개선한 K9A2 모델을 미국과 호주 수출형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와 이집트 모두 장기적으로 최신형 K9A2 도입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튀르키예는 서방과의 무기 교역이 상당 부분 차단된 상태에서 프르트나 자주포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려면 한국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집트는 K9 계약 체결 당시 K2 전차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집트 국방장관은 K9 공장뿐 아니라 K2 전차 부품 생산 공정까지 직접 시찰하며 한국의 첨단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첨단 기술 교육과 이전을 포함한 방산 협력을 논의할 정도로 열의가 높았습니다.
현재 이집트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M1A1 전차 업그레이드가 중단된 상태이며 노후화된 T-62, T-55 전차를 대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2 전차는 자주장 전장치, 반능동 서스펜션, 최신형 조준 및 사격 통제 시스템 등 세계 정상급 기술을 보유한 현대 전차로서 이집트가 가장 주목하는 대안입니다. 다만 한국은 과거 인도의 전차 사업 경험을 고려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례에서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 경제적 실익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인도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중동 최대의 전차 운용국으로 이미 에이브럼스 전차를 현지 생산한 경험이 있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수출 거점 역할을 할 잠재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집트와 협력한다면 단순히 전차를 수출하는 차원을 넘어 중동 방산 시장 전체를 확대하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제4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에 승리하며 뛰어난 전공을 세웠고 이후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이스라엘과도 정상 외교를 복원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무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한국이 그 최적의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집트는 경제력을 넘어선 군사력을 유지하며 대규모 국방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집트와 지상군 전력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공군은 전력상 이스라엘보다 뒤처져 있어 FA-50 경공격기와 KF-21 전투기 같은 한국산 항공전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군 역시 이스라엘 해군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는 만큼 현대화된 첨단 함정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이집트가 K9을 시작으로 K2 전차와 항공전력까지 한국산 무기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면 이는 중동 내 한국 방산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대한 물결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군사 정보를 매일 신문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